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핵심으로 한 임대차 3법이 지난해 시작이 됐죠.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헷갈리고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 이 혼란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박찬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향신문에 이 임대차법 1년 해가지고 기획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속이고 세입자 내보낸 다음에 다른 그쵸. 세입자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이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했는데 네, 실제로 뭐 실익이 크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존 세입자, 기존 네. 임차인이라고 할게요. 퇴거한 세입자, 이제 그 임차인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갱신 거절하고 나서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네. 당연히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네. 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손해배상액이 세 가지 중 가장 큰 거예요. 네. 갱신 거절할 당시에 월 차인분 뭐 3개월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 월 차인분 거기에서 계약 갱신 거절 당시 기존 세입자의 월 차인분을 뺀 그 차액의 1년분 네. 그리고 이제 복잡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거절 당시 기존 세입자의 어떤 피해액 뭐 이런 거겠죠. 뭐 중개 수수료나 이사비용이겠죠. 이런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를 큰 거를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사 보셨겠지만 네. 실제로 그 셋 중에 큰 금액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금액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리고 일단 승소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했는지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 다 더하면 그 재반 비용을 빼고 나면 승소하더라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임차인분들이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그 집에 그 실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들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법을 조금 개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 또는 뭐 확정일자부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예전에는 이해 당사자 간 그러니까 집주인과 임차인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현재 임차인 이제 이거를 퇴거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혀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집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임차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사실 알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실거주에는 본인도 해당이 되겠지만 본인 포함해서 직계 존비속 윗대 아랫대 아버지 할아버지 네. 아두선자 이 직계 존비속의 거주도 거절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상으로 거주도 되지만 직계 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때도 가능은 해요. 아. 그래서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게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지 아니면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대차법에 대한 좀 세부적인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웅 대표님이 8가지 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례 1인데요. 저거는 날짜 계산하는 거네요. 지금 전세 만기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쵸? 2개월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네, 여기엔 이제 기본적으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초일 불산입. 네.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네.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시작된 날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만기가 2022년 7월 10일이었다라고 가정해보면 임대 기간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인데 그럼 2달 전까지 날짜가 언제냐 정확히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2달이면 2022년 5월 10일이겠죠. 이렇게? 그렇죠. 두 그런데 달이요. 네. 초일을 빼요. 아. 그러니까 10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 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2022년 5월 10일 0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밤에 뭐 요구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늦어도 2022년 5월 9일까지는 갱신 요구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밌네. 하여튼 초일은 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달마다 30일이 있고 31일 있고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역법으로 그냥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2개월 전 우리가 날짜를 요구할 때는 정확히 들어가요. 뭐 30일 전, 뭐 50일 전. 그런데 뭐 2개월 전 월로 계산할 때는 날짜 따지지 않고 그냥 역산해서 달만 따지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예를 들어본다면 부모님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무상으로 거주한 게 아니라 집주인과 부모님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거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 부모님을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봐서 퇴거했던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 무상으로 거주해도 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분명히 법에는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실거주 같은 경우는 본인 외에 직계존비속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실거주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저 문제 때문에 아까 모두에 나온 그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간 이제 퇴거한 세입자가 지금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를 떼봤는데 누군가와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게 더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누구냐를 또 밝혀내야 된다는 그 과정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얘기를 안 하면 집주인이. 그쵸. 이제 사실 그 경향신문 그 거기 나와 있지만 이제 선임한 변호사도 상대방이 먼저 말한 거예요, 집주인이.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3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하면 현재 법에 따라서 5%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는데요. 집주인이 그럼 너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8%를 올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 일단 계약한 다음에 우리 법에 따라 3%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때는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8%를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임대차가 아니라 재계약으로 인한 갱신 임대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내가 8% 올려주고 계약을 체결한 거야. 대신에 이 계약이 끝나는 2년 되기 전에 2달 전까지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행사하고 그때 다시 5% 이내로 집주인은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선택으로 임차인이 8%는 무리입니다.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나머지 그때는 3%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2년 후에는 다시는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가야겠죠. 아니면 다시 집주인과 협의하에 다시 거주하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와 재계약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계약갱신 청구나 재계약이나 큰 범위에서는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지 이제 제가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본다면 계약갱신 청구는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고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더 사는 거구나 라는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다시는 그 기회가 없고요. 이제 재계약은 큰 의미로 갱신 임대차 계약이 맞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임대차 계약이 끝난 걸로 보고 다시 계약이 시작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8%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계약갱신 청구가 아닌 집주인과 합의하에 재계약이 체결됐다면 그때 임차인은 2년 후에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임차인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집주인에게 요구할지 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8% 올려주는 게 싫었지만 결국 오래 살기 위해서 이제 재계약을 통해서 8%를 올려줬는데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또 집주인이 네. 실거주한다고 해서 나가라고 할 경우도 아마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참 현재 법은 그렇죠. 어쩔 수 네. 없이 네. 퇴거를 해야 되는 예. 거죠. 네. 자, 다음 사례는요.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세입자가 결국 2년 더 사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계약서를 새로 안 쓰고요. 그냥 기존 전세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나중에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임차인 홍길동 누구누구누구의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 이걸 명시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2년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과 또 계약갱신 청구의 또 차이를 또 봐야 돼요. 네. 둘 다 큰 의미로는 갱신 임대차가 맞습니다. 근데 묵시적 갱신은 재계약과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 임대 기간이 어찌 보면 종료가 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재계약과 다른 건 임대차 종료 2달 전까지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그냥 2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장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약갱신 청구는 잘 아실 거고요. 뭐 한번 행사하고 나서 2년 후에는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근데 그걸 적어놓지 않으면 2년 후에 임차인이 이럴 수 있죠. 나 2년 전에 청구하지 않았다. 묵시적 갱신이었다고. 갱신이었다. 계약갱신 청구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다면 집주인은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네. 특약사항에 임차인 누구누구의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이었다라는 걸 명시해 놓는 게 좀 지혜롭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2년 후에 임차인이 그 당시에 묵시적 갱신이었다 2년 전에 아니 뭐 재계약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그냥 암묵적으로 이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놓는 게 좋다 이런 설명이십니다. 예. 그리고 많이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좀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임차인이 2년 됐을 때쯤에 계약갱신 청구로 2년 더 살아요. 그래서 총 4년을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다시 집주인과 합의하에 재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네. 또 갱신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는 2년째쯤에 과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때 집주인분은 아니 과거에 2년 전에 썼잖아. 이제 못 쓰는 거야. 이제 4년 전이겠죠. 따져보면 썼잖아. 못 쓰는 거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1회라는 건 임대차 계약 한 건당 한 번 쓸 수 계약당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해요. 네. 그러니까 2년 계약하고 나서 2년 끝날 때쯤에 계약갱신 청구로 2년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퇴거하지 않고 다시 집주인과 합의하에 다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계약이 끝나는 2년 때쯤에 이때 또 다시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는 그러면 총 8년을 살 수 있겠네요. 저 사례에서. 그렇죠. 2년 살고 나서 갱신 청구하고 2년 살고 또 재계약해서 2년 끝날 때 또 청구해서 2년 살고 이렇다면 총 8년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저런 요구를 저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런데 네. 맞는 얘기입니까?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가 있죠. 원래 임대 사업자분들은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을 따릅니다. 근데 민특법이 어찌 보면 거기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래 이 임대차가 담겨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 사업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했을 때는 들어줘야 됩니다. 네. 나는 임대 사업자고 민특법 따르니까 나 거절해도 돼 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사실 임차인이
조금만 현명하다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재계약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임대사업자는 그 민특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임차인이 2년 지나고 나서 재계약을 요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사유는 굉장히 나오기 힘든 사례예요. 굳이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임차인이 3기 연속해서 3번 연속해서 월세 밀리면 이때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해요. 이걸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거절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런 내용을 조금만 아신다면 만약에 임대 사업자인데 집주인이 이 집주인의 임대 그 의무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8년 중에 2년 지나고 6년 남았다라고 하면 그 기간 안에는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이제 임대 사업자가 말소될 때까지 연장이 돼요. 무조건 그 들어줘야 되는 게. 그래서 임차인이 조금만 현명하다면 갱신 청구가 아니라 재계약을 요구하고 또 재계약 요구하고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현재 법이라면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날 때 그때 갱신 청구하는 거죠. 그럼 추가로 또 2년 사는 또 거죠. 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 기간이 등록 말소일까지 나면 임차인은 집주인 임대 사업자가 말소할 때까지는 재계약을 계속 요구하면 물론 이제 5%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겠지만 조금씩 올려주면서 장기간 동안 살 수가 있는 거죠. 굳이 갱신 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본인 새 들어 사는 집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민간 임대사업자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현재 법도 그렇고 앞으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그 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슈퍼갑입니다. 그래서 잘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그건 손해배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집을 파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됩니까? 자,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다음에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현실은 되게 어렵지만 어쨌든 법에는 기존 세입자가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다음에 그 집을 파는 경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집주인이 무조건 팔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딱 하루만 전입신고합니다. 어떤 이력을 남겨야 되니까 하루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집을 팔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럴 때는 이제 임차인분이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는 없지만 이제 민법상에 불법 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민법상 소송을 거는 거예요. 민사를. 그래서 그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전입하고 판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한 거 이거는 맞죠. 집 팔려고 한 거다. 거주가 아닌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승소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닙니다. 집주인도 사정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돈이 급하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결혼해서 뭘 도와줘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도 뭐 이렇게 집을 팔았을 때 임차인이 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때는 내가 집을 파는 게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소명한다면 또 손해배상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네요. 좀 민법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차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그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죠. 파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민법 규정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소송에서 참 어려운 절차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주인분들 또는 세입자분들 연락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갱신 요구하려는데 집주인이 뭐 전화 안 받으시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이 연락 받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문자 남기고 내용 증명 보내서 나는 분명히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했다라는 걸 남겨놔야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혼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